예, 이우연입니다. 오늘은 과연 노예노동이었는가, 특히 임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의 현재 필수 과목인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혹사시켰다.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 정도였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공제되어서 실제로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예, 간략히 말씀드려서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나 조선인 가릴 것 없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임금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일본인들보다 조선인이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조선인도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당시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성과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 1톤을 캐면은 얼마, 석탄 1톤을 운반하면 얼마, 이와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가, 1톤을 채탄함에 따르는 단가나 1톤을 운반함에 따르는 단가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족을 막론하고 각 근로자는 일한 만큼, 작업한 만큼 회사는 임금을 지불했고 조선인은 받아야 할 것을 그만큼 받았습니다. 전쟁 중의 경제, 전시경제라고 합니다만 이 전시경제하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현찰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수행을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시중경제에 살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그 중에서도 석탄, 탄광이나 비행기 회사, 이와 같은 군수기업에서는 현금이 대단히 풍부했습니다. 문제는 현찰이 아니라 현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요구한 대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청년과 장년, 청장년은 모두 군인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했고 정부가 요구하는 생산량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이 바로 곧 돈, 이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바로 이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에게 공연히 임금을 주지 않거나 일본인과 임금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차별적 행동은 조선인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을 그만큼 감퇴시켜서 스스로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시경제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게 되면 임금이나 기타 근로환경, 여러 가지 조선인들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임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설사 있었다고 해도 조선인들은 일본인에 비해 크게 차별했고 일본인보다 적은 금액을 주었다 하는 이러한 주장도 또한 일본 조총련계 박경식 또는 일본의 소위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들에 의해서 1960년대부터 주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이어받아서 한국의 연구자들도 같은 주장을 지금까지 단순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기호 교수를 비롯해서 식민지기 노무동원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지난 53년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해보지 않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희괴하고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래 좀 전에 말씀드린 조총련계 조선인, 일본에 있는 좌파 지식인들, 즉 강제징용, 다시 말해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을 주장해온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편찬해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자신의 이름으로 펴낸 그 자료집 속에 있는 자료들을 과연 신중하게 검토하였는지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자료들 때문입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월급에서 밥값, 저금, 세금 이런 이러저러한 여러 항목을 공제하고 나서도 월급의 45% 이상이 현금으로 조선인에게 직접 인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바로 이 돈으로 술을 사 마시거나 조선 여인들이 있는 소위 특별위안소에서 특별위안소를 출입하거나 조선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새롭게 찾아낸 자료에서 발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제징용, 강제연행, 노예노동을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발굴해내고 편집하고 출판한 그 자료집들 속에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은 모든 자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전기호 교수가 발굴한 일본 광업회사의 자료로부터 그가 작성한 것입니다. 1943년인데 일본인 임금이 조선인보다 30% 높은 곳도 있지만 거꾸로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30% 높은 광산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 실태는 실로 다양했지만 전기호 교수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저 민족적 임금 차별을 강조하는 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보면서도 민족적 임금 차별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게 된 것은 연구자들의 사고가 기본적으로 반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금에서도 역시 조선인을 차별했다는 인식이 한국인들에게는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바탕에 있는 것은 역시 박경식의 주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의 연구자들도 53년 전과 동일하게 이 표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습니다. 또한 박경식의 해석 또한 그대로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다면 임금의 민족차별이라고 하는 결론을 전제하고 그 방향에 맞게 부합하는 숫자를 찾아서 집어넣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의 경우 홋카이도의 한 탄광입니다. 자료에는 D탄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30엔 미만으로부터 20엔 간격으로 130엔 이하까지 이렇게 6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경식은 이 자료에서 일본인 중에 82%가 50엔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조선인은 75%가 50엔 미만이라는 점,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민족적 임금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그가 편찬해낸 그 자료집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경식이 이용한 바로 그 자료, 그 동일한 자료의 불과 2페이지 앞에 보시면 바로 지금 보시는 또 다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탄광에서 5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일본인이 전체 일본인의 31%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인은 없습니다. 조선인은 아무리 기간이 길다 해도 근속 기간은 3년 미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근속 기간이 2년 이하인 탄광부는 조선인 중에서는 무려 89%, 하지만 일본인은 43%에 불과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임금은 성과급이었고 조선인들은 대부분 탄을 캐는 채탄부였습니다. 채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술, 즉 숙련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인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고 그들에게 탄광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새롭고 두렵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2년이라는 계약이 종료되면 조선인은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귀국했습니다. 결국 앞에서 보신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 차이는 이와 같은 근속기간의 차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험과 숙련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결코 인위적인 민족 차별의 결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경식은 임금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서 앞서 보여드린 임금 분포표를 이용하면서 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근속기간 분포표는 외면하였습니다. 그가 그 표를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연구자로서 볼 때 참으로 퍽이나 게을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의 근속기간 분포표의 자료의 위치 그리고 민족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비추어 보면 근속기간 표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분명 이 표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자료, 자신의 주장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책에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연구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연구 윤리로 볼 때 일종의 사기이며 역사 왜곡, 나아가 악의적 선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임금의 민족차별이라는 또 하나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품게 되었고 반일 종족주의는 그만큼 심화되었습니다. 연구자의 편향된 역사인식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 모두를 그것도 공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역사인식을 호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부끄럽고 뼈아픈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나가사키 근처 당시 일본질소라고 하는 재벌에 속한 에부카의 탄광의 1944년 5월 임금 대장입니다. 물론 회사 내 문서입니다. 이 자료는 석탄을 운반하는 운탄부 94명, 그 중에서 조선인 51명, 일본인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94명의 노동과 보수에 대한 1개월의 기록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광부, 운탄부 1인당 한 장씩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10시간 노동의 기본급은 조선인 51명은 평균 1엔 72전, 일본인 41명은 평균 1엔 70전이었습니다. 조선인이 약간 오히려 높았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월 수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인 평균이 100엔, 일본인의 경우에 116엔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초과 근로 시간이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시간을 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8엔 정도의 차이가 생기고 나머지 7엔 정도는 가족 수당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조선인은 대부분 단신으로, 즉 혼자서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가족이 없지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대부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에 대하여 가족 수당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7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제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인이 58엔으로 일본인보다 26엔 정도 많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공제금이었습니다. 첫째로 삼시세끼 밥값이 중요했습니다. 조선인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일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사택이나 개인주택에서 거주했고 따라서 기숙사에 내야 하는 식대로 내야 하는 금액이 일본인보다 13엔이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저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인의 경우에는 26전, 일본인의 경우에 18전을 저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을 위해서 시중에 풀려나간 돈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에 참가했던 나라라면 모두 다 마찬가지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저축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인플레를 예방하려고 하였습니다.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참전 국가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당시에도 강제저축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정부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강제저축이 있긴 했지만
일본인에게 저축을 강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이 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여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액에 있어서 조선인보다 저축이 작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수입액과 공제금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제법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인도되는 금액은 조선인은 42엔, 일본인은 84엔이었습니다. 일본인은 초과 근로가 많았고 대부분이 가족이 있어서 월 수입이 높았다는 점, 조선인은 기숙사 생활을 했으므로 식대를 내야 했고 저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컸다는 점, 이것이 모여서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선인은 임금의 8할 이상을 건네받았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선에 있는 가족들이 송금받은 돈으로 빚을 갚거나 전답을 샀다는 증언이 많은 것도 이와 같은 사정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인 탄광부들의 임금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요? 조선의 다른 직종이나 일본의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선 19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남자 월급과 비교해보면 방직공 월급의 5.2배, 교사의 4.6배, 조선인 회사원의 3.5배, 조선인 은행원의 2.4배였습니다. 일본인들의 다른 직종의 임금에 비교해도 상당히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194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은 일본에 있는 일본인 대졸 사무직 초임의 첫 번째 임금의 2.2배, 순사 초임의 3.7배나 되었습니다. 탄광부의 임금이 이렇게 높았던 것은 오늘날 말해서 3D 업종에 해당한다는 점, 더욱 중요하게는 전쟁으로 인해서 탄광에서 필요로 하는 청장년층이 극히 부족해졌다는 점, 끝으로 전쟁을 위한 석탄 증산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쟁으로 인한 하나의 역사적 아이러니에 대해서 언급해 두겠습니다. 조선인이 일본의 탄광에서 일한 것은 1910년대부터 있던 일입니다. 1920년대가 되면 그 수가 부쩍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때 조선인의 임금은 일본인의 약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던 것이 전쟁이 시작됨과 함께 1939년 조선인이 일본으로 동원됨과 함께 그 격차가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조선인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 또는 조선인은 일은 못하는데 임금은 일본인들보다 오히려 더 높다. 이러한 불만이 사실 일본인들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